황해도 평산에 사는 박씨 부인이 어느 날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 집안에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주검으로 발견이 된 거죠. 시댁 식구들은 이 부인이 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평산 부사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하게 되죠. 가족들은 이미 시신을 묻었다 했지만 의심스러웠던 부사는 직접 시신을 파내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시신을 확인한 결과 목 뒤쪽에 칼로 찔린 자국이 3군데 있었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자기 목 뒤쪽을 그것도 3번이나 찔러서 자살을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의심스러웠던 부사는 다시 더 조사를 하게 되죠. 유족들은 박씨 부인이 시어머니의 오랫동안 학대를 당해서 고심 끝에 자살을 하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집의 가장 큰 시어머니는 최아지라는 과부였는데 언행이 난폭하고 성질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나쁜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이걸 다 참아내면서 정성으로 섬겼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님이 그렇게 구박을 했다고 해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부사가 여러 번 바뀌게 되고 그때마다 조금씩 조사한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고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동네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고요. 하지만 담당 부사는 그 고부 갈등이라고 해봤댔자 3개월짜리 고부 갈등으로 자살에 이르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임 관찰사가 오게 되는데 그 관찰사가 부임하던 날 어떤 한 사람이 꽹과리를 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바로 죽은 박씨 부인의 동생이었어요. 내 누이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신임 관찰사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신임 관찰사는 알겠다, 내가 잘 처리해주겠다 하고 다시 사건을 재조사하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한 조사가 되지 않았고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 제대로 된 기록이 없고 진술이 어긋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죽은 박씨 부인의 남편인 조광선과 비슷한 또래인 친척인 조광진이라는 자가 집안에 자주 들락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광진이를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의외의 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박씨 부인이 죽던 날 그 시어머니인 최아지가 갑자기 새 옷을 입고 있어서 벗은 옷을 몰래 살펴보니까 옷에 핏자국이 낭자했었다라는 진술을 조광진이 하게 됩니다. 최아지는 깜짝 놀래면서 그 옷을 다시 빼앗았다고 해요. 피가 묻었던 옷을 빼앗아서 숨겼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임 관찰사는 이 두 사람을 대질 신문을 하게 되죠. 신문을 하게 되자 최아지는 악을 쓰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게 됩니다. 네가 정녕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조광진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신임 관찰사는 이 둘 사이에 뭔가가 있구나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아지에게 곤장지를 매섭게 합니다. 그러자 엄청난 매질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2가지 남게 됩니다. 최아지는 왜 박씨 부인을 죽였는가? 그리고 그 공범은 누구인가? 신임 감찰관이 계속 조사를 해본 결과 뜻밖에도 원인은 바로 최아지의 불륜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 대부분 쉬쉬하고 알고 있는데 최아지가 밤만 되면 몰래 나가서 외간 남자를 만나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봤답니다. 최아지는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이라지만 그래봤댔자 40을 갓 넘긴 여자였고 과부는 오래전에 되었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와 간통을 해온 거죠. 그런데 그 박씨 부인이 그날 재수없게 외간 남자를 만나러 가는 최아지를 본 거죠. 그래서 최아지는 며느리인 박씨 부인을 죽이게 된 겁니다. 신임 관찰자 생각에는 최아지와 함께 그 며느리를 죽인 사람은 바로 간통한 남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 주민들과 또 집안의 여종들까지도 신문을 해서 자료를 모읍니다. 그런데 2명 정도 좁혀져요. 이웃에 사는 이차망이라는 남자와 그리고 조광진, 이 둘 중에 1명 같은데 도통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조임금은 암행어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암행어사는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이 이 조씨 집안이 지방 관아의 수령이나 감사관들과 유착이 되었고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학연으로 묶여진 사이여서 그렇게 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암행어사가 숨어서 계속 관찰을 해보니 조광진이라는 인물이 계속 집안을 들락거리면서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나 염탐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됩니다. 암행어사는 그래서 조광진이 어떤 식으로든 크게 연루가 되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광진을 일단 감옥에 가둔 다음 다른 죄수들 보고 그자를 잘 감시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하는 와중에 조광진이 최아집 집 부근에서 어슬렁거렸다라는 증언이 나오게 돼서 사건이 급진전하게 되죠. 조광진은 곤장을 맞고 결국 자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조광진이 이 집안에 드나들면서 최아지랑 눈이 맞았고 그래서 밤마다 정을 통하는 불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며느리인 박씨 부인에게 현장을 들키게 되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며느리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박씨 부인은 그 밤중에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 날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인이 되어버렸던 거죠. 이 사건에서 제 눈길을 가장 끌었던 부분은 최아지가 곤장을 맞는 마지막까지도 자기 간통 대상자가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체면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앗아갈 수 있는 걸까요? 자신의 체면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인데 남인, 며느리가 내 불륜 현장을 봤으니 이제 더 많은 남들이 나를 불륜내로 찍을 거 아닌가. 이미 동네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다 알고 있다는데? 그 시시는 상관없는 거야. 이제 입 밖으로 이제 공론화되는 게 무서운 거지. 아니 그렇게 자신의 명예가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자기 아들뻘인 그 조광진이라는 사람이랑 정을 통하면 안 되지. 여기서 보편타당한 도덕 윤리와 개인의 욕망이 서로 충돌나는 얘기거든요. 보편타당한 도덕 윤리와 욕망을 다 양립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데 양립이 안 되는 영역이 더 큽니다. 개인의 욕망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편법이 생기는 거죠. 그 편법에서 그게 자랑스러움 모르는데 자랑스럽지는 않죠. 그리고 또 여기서 웃겼던 건 숙모뻘되는 여자랑 정을 통한 이 조카라는 조광진이라는 작자가 최아지의 피 묻은 옷을 보았다라고 먼저 관아에 고발을 하는 거죠. 나만 빠져나가서 살으려고. 의리 하나도 없는 것들. 의리도 없는데 정을 통해. 이거 사랑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야, 그 군상이 상당히 추하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사건, 간통 사건, 살인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가지 사건이 다 한꺼번에 결합된 특이한 케이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정조는 어떻게 판결했어? 정조는 참 정조의 판결도 되게 좀 의아했던 게 뭐 무슨 부사 한 3명 정도가 이제 초기 조사를 했는데 너 이거 못 밝혀서 너도 파면 다 파면 다 날리고 아, 그거야 정조 성격이야. 또- 엘리트주의지. 암행어사가 가서 뭘 했는데 너도 억울한 사람 잘못 잡아서 죽을 뻔했으니까 너도 파면 너는 뭘 잘한 거 있는데 그거보다 잘못한 거 이거 너무 안 좋아 너 파면 태양을 안 보냈어? 다 파면으로 날리고 그리고 막판에 조광진이가 죽어요. 어떻게 그 남들이 자살이네 막 그렇게 막 했는데 죽는 바람에 공범 2명을 똑같은 형벌을 줄 수가 없으니까 죽었다 이거야. 이제 공범자가. 그래서 최하진은 결국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최하진은 사형은 면하고 멀리 떠나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마무리야? 정조는 최대한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판결에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관용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건을 조사하다가 헤맸던 3명의 지방 관료 부사들이나 암행어사 억울하지. 그건 또 왜 그 파면이야? 정조에게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최하지 자체 그 판결에 대한 걸 보면 사람을 죽였는데 유배로 끝내는 게 맞을까요? 뭐 요즘 시대에 뭐 형사체계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억울한 그 박씨 부인의 남동생 억울한 심정이 저는 정말 안타깝게 들어왔어요. 나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남이 고쳐 쓸 수 없다라는 그 집단지성의 현대 속담을 인정하고 있거든. 이 최하진은 유배 가서 유배지에서도 뭔가를 쓸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 사람 안 바뀌어. 정조는 최하지를 벌준 게 아니야. 최하지에게 좋은 선택을 줬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잔뜩 있는 곳에 거기다 떨궈줬어. 얼마나 신나. 써도 불륜이 가능하게. 서드가 뭐야? 이거는 더 많지. 세컨드, 서드, 프로스, 피스. 아이 몰라.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다만 난 추정을 해. 이럴 때 거기 남자 없겠냐고. 있겠죠. 사람 안 바뀐다고. 조광진을 사랑해서 그랬을 것 같아? 아, 그렇네요. 그건 말이 되네. 그러면 결국 최하진은 유배 가서도 더 자유로운 생활을 누렸을 것 같다? 즉
최하진은 벌을 받은 게 없어. 그때 곤장 연락이 맞은 거 빼놓고 그게 유일한 벌이라면 벌이겠다. 야, 이거 조선에 이게 뭐랄까, 곤장으로 집팁 리서치하는 거 아주 효과 좋으네. 아프기 때문에 부는 거지. 그치만 그걸 또 견뎠다는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아니, 얼마나 독하면 얼마나 독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독한 여자가 유배 가서 혼자 살았겠냐고요. 누구 하나 잡았지. 하나만 잡았겠어? 몇은 너댓은 잡지. 그 마을이 박살날 수도 있지. 아직 40인데 어찌 보면 최하진은 되게 사건에서 최대의 수혜자죠. 최대의 좀 뭐랄까, 찝찝한 수혜자야. 좀 불쾌해, 나는 약간. 진범이라고 본인이 고백을 해놓고도 법망을 빠져나가서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추구하며 살지 않았을까. 정조도 너무 스윗하다? 조선 백성을 사랑하여. 그럼 조광진한테도 스윗했어야지. 근데 얘는 부사한테도 그렇고 그러게. 남행어사한테도 그러고 해야지. 왜 백성 아니야? 편파적인 포용력. 아, 나 정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가장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읽었던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조선시대 사건 케이스여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